와우.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KBM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명승부전 리뷰. 오늘은 미들급의 정말 폭발적인 강타자들의 대결을 준비했는데 임준배 위원님께서 이분이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분 추모 특집을 한번 하자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고인이 됐다고? 지금 말씀드릴 분이 또 지난 그 복싱 토크 댓글에서도 어떤 분께서 그 마이크 맥컬럼에 대한 그 이제 고인이 됐으니까 추모 특집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 구독자님 성함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글을 또 남겨주셔서 이 경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마이크 맥컬럼과 줄리안 잭슨 전승 시절의 대단한 강타자들의 그 맞대결을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 WBC 국제 심판위원이시고 저희 KBM 국제 이사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토바 서준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나폴레스 오성민님 함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작을 해보죠. 마이크 맥컬럼이 1956년생인데 지난 5월 31일에 고인이 됐어요. 네. 정말 그 강철 같은 어떤 하드웨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좀 몰랐었거든요. 사인은 정확하게 나온 게 보도된 게 없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맥컬럼은 자메이카 선수죠. 자메이카 최초의 세계 챔피언 하고 그 자메이카 태생 킹스턴 출신인데 그 73년도죠. 그 조지 포먼과 조 프레저 1차전 그 킹스턴의 그 사륙 그 시합을 보면서 그 전에도 이제 물론 아마추어 생활을 했지만 그 시합을 보면서 어떤 프로로서의 세계 챔피언의 그 꿈을 키웠던. 그래서 아마추어 때는 그 자메이카 쪽을 이제 석권을 하고 미국 골든글러브에도 이제 자주 출전을 해가지고 우승도 하고 하다가 76년도죠 몬트리올 올림픽 나갔다가 8강전에서 이제 좌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미국에서 그 골든글러브 우승도 하고 했는데 그 막판에 알렉스 라모스한테 지고 그래서 모스크바 올림픽도 좌절이 되고 어차피 미국이 또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했기 때문에 하면서 81년도에 이제 프로로 돌죠. 프로로 돌아가지고 맥컬럼은 지금까지도 주니어 미들에서는 그 굉장히 그 하이 랭킹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 이 선수는 실력에 비해서 어떤 빅매치나 또 큰 아주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과의 시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네. 그리고 또 시합 자체가 굉장히 그 실력은 좋고 뭐 주먹도 있고 아주 그 우월한 체격을 갖고 있었지만 시합 자체가 아주 그렇게 익사이팅한 시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맥컬럼의 어떤 시합을 갖다가 지금 이제 우리 여기 황현철 대표님하고 뭐 어떤 시합을 뽑을까 하다가 보통 시합들이 되게 종반 KO가 많고 아니면 판정이 많고 그 도널드 커리 시합이 이제 5회 KO로 가지고 쇼킹한데 그거는 또 약간 그 방송에 내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셔가지고 초창기지만 이제 이 잭슨과의 시합을 뽑았고 이 잭슨과의 시합 전에 이제 그 81년도에 데뷔해가지고 승승장구를 하다가 그 아유브 칼르레라는 그 또 주니어 미들급의 명챔피언을 세계 타이틀은 아니지만 7회 KO로 이기면서 이제 그 출세 시합이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80 챔피언이 된 게 숀 매니언과 함께 84년이죠. 근데 사실 숀 매니언 자리를 어쩌면 이프지만 백인철 선수가 그때 나섰을 수도 있었을 텐데 가능했죠. 백인철 선수가 그 전에 미국 가가지고 숀 매니언한테 지죠. 네. 지면서 숀 매니언이 그 백인철의 세계 랭킹을 갖고 있었고 이 WBA 주니어 미들은 그 로베르토 듀란이 데이비 무어를 KO시키고 챔피언이 됐는데 WBA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이 된 후에 그 외도를 많이 하죠. 뭐 해글러하고도 하고 그렇죠. 뭐 헌즈하고도 이제 헌즈와의 경기가 당시 헌즈가 WBC 그 슈퍼wel터급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통합전으로 추진했었는데 WBA에서 승인을 안 하면서 WBC 타이틀 매치만 됐고 그래서 이제 듀란은 거기서 지고 그 때문에 이제 WBA가 공석이 돼서 이제 맥컬럼과 그 당시에 2위로 있던 숀 매니언이 결정전을 치르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숀 매니언은 뭐 우리나라 백인철 선수와도 했지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좀 견고한 선수. 그래서 이 시합도 이제 맥컬럼이 판정으로 이기고 이후에 이제 오늘 보내드리는 잭슨과의 시합은 이제 3차 방어전이 되는 거죠. 예.
서준환님께서 줄리안 잭슨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줄리안 잭슨. 저 당시 전적이 어떻게 됐나요? 종신 정적은 이때는 29전 전승 27KO 그렇죠. 승, 예. 22연속 KO 승 중이었어요. 예, 제가 중간중간에 본 확인한 레코드에는 뭐 46승 43KO일 때도 있었고 그게 이제 맥클렐런이랑 예, 55승 미들급 시절. 예, 최종 전적은 55승 49KO.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하드 펀쳐죠. 지금도 이 잭슨이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긴 건 아니지만 지금도 펀치력 하면은 뭐 전 랭킹에서 이렇게 꼽을 때 미들급에 한정해서만 이런 꼽아도 아마 뭐 4위에 들 정도로 예, 그 정도로 팬들한테 어마어마한 하드 펀쳐로 각인되어 있는 복수고 또 이 질 때도 이 KO 왕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줘. 너무나 그 험하게 그 무너지고 오늘 경기도 이제 그런 뭐 경기 양상이 되겠습니다만은 맥클레란과의 1, 2차전 모두 이제 KO 왕끼리의 이제 승부에서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참 매력적인 하드 펀처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맥컬럼이 챔피언인데도 그 잭슨과 헤글러가 붙으면 어땠을까라는 가상 대결을 또 얘기를 많이 한 팬들도 많았을 정도로 잭슨은 굉장히 매력적인 하여튼 KO 왕으로 복싱 팬들한테 각인된 선수이면 틀림없습니다. 나폴레스님은 이 경기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예, 마이크 맥컬럼은 방금 서두에 임준배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당시에 그 미들급을 보면은 그 원래 미들급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던 거는 80년 9월 이후에 마빈 해글러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주니어 미들급은 원래는 주니어 미들급 선수는 아니지만은 그 월장한 그 슈퍼스타들 토머스 헌저라든지 로베르토 두란, 윌프로드 베니테스 이 선수들이 실력에 걸맞게 워낙 그 인기도 많고 그에 따라서 높은 파이트 머니도 바로 수반되는 선수들인데 이 마이크 맥컬럼이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자메이카의 그 당시에 그 육상만 잘하는 그 자메이카의 복싱 선수 실력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되고 너무 알려진 시합이 없었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무슨 쇼맨십이라든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그 특화된 무기도 없었고, 오히려 저 시절에는 그 당시 펀치라인이 기억나는 것은 마이크 맥컬럼이 미들급으로 월장을 해서 마빈 헤글러랑 붙으면 어떨까, 이거를 제가 예전 펀치라인 기사에서 읽었던 기억나고요. 잭슨은 저 당시에는 파워는 출중한데 잭슨은 또 이제 버진 아일랜드 출신인데 버진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권투 선수는 이제 뭐 옛날 그 에밀 그리피스, 에밀 그리피스 이렇게 뭐 복서로서도 훌륭했지만은 복서 외적으로도 이제 사건으로서 이제 많이 올라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 시합은 제일 저는 기억나는 것은 저 때만 하더라도 주니어 미들급이 시합에 이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도 크고 리치도 길고 과연 슈퍼 웰터급이 맞나? 요즘에 슈퍼 미들급보다도 저 두 선수가 훨씬 강하게 보이고 파워풀하고 더 커 보이고, 그러니까 체중을 마빈 해글러랑 안 부딪히기 위해서 굉장히 리미트까지 체중을 극대한으로 조절을 해서 저급으로 맞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나이들이었다는 그 기억이 뚜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주니어 미들급이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에도 친숙했던 체급이고, 뭐 우리나라 유재두 선수, 와지마고 있지, 그리고 또 뭐 그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또 타이틀 도전, 뭐 성공은 못했지만 도전도 했었고 했는데, 요즘 해가지고 그 웰터급에서 난리던 선수들이 전부 주니어 미들로 올라오면서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좀 범접하기 힘든 그런 체급이 됐고, 또 그 선수들이 다 또 미들로 올라갔고,
이 오늘의 두 선수도 나중에 결국은 뭐 미들에서 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 주니어 미들급이라는 체급이 아시아에는 좀 어려워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의 그 미야라다다시가 챔피언이 되고 그걸 이제 데이비 무어가 뺐고 그걸 듀란이 뺏으면서 갑자기 뭐 레나든지 헌츠 뭐 베니테스 전부 주니어 미들로 오면서 이제 아시아에는 좀 범접할 수 없는 체급이 돼버린 그런 체급이 됐죠. 이 시기가 여기가 86년 8월에 있었는데 86년 3월에 마빈 에글러가 이제 존 무가비를 KO시키고 방어에 성공하면서 이제 레너드와의 대결은 87년 4월이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나폴레스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미들급에는 정말 해글러라는 철옹성 같은 그 챔피언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범접할 수도 없고 또 시합을 쉽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 체중을 더 많이 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두 선수 거의 키가 한 180 정도 되죠. 180 넘은 것 같아요. 180 정도 되고 사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결국은 뭐 맥컬럼은 나중에 라이트 헤비급까지도 뛰었으니까 주니어들은 굉장히 큰 체격이죠. 성민 씨 얘기대로. 그래서 짧지만 아주 쇼킹한 맥컬럼의 어떤 또 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시합입니다. 그러니까 주니어 미들급은 그 정말 그 슈퍼스타들이 거쳐가는 그런 체급처럼 지금 됐는데 그 주니어 미들급에서 역사상 그 타이틀 매치 중에서 정말 세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합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경기 보고 얘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sta pelea, 15 rounds en la división de los medianos juniors, Mike McCallum contra Julian Jackson. Y posteriormente, después de este combate, les estaremos presentando la pelea por el título mundial de la división gallo entre Miguel Happy Lora, el peleador colombiano que estará exponiendo el título ante Enrique García. Así que, pues ya está Lou Duva, que es el manejador de Mike McCallum, sobre el cuadrilátero ahí dándole consejos a su peleador, y nos aproximamos al momento de iniciar este combate. Miren el récord de McCallum: 26 victorias sin derrota, 23 knockouts, o sea que es un peleador de tremenda efectividad. No, pero el otro peleador también, Jorge, está invicto en 29 combates, 27 knockouts. O sea, son dos boxeadores invictos que se enfrentan en esta división de las 154 libras mediano junior. El otro campeón mundial en esa división, si mal no estoy, es precisamente Tommy Hearns. Eddie Eckert, el referee, y atrás, como siempre en las peleas que él promueve, está el señor Don King, con el pelo particularmente erizado para esta función. Es decir, siempre trae el pelo así Don King, pero ahora como que se le está poniendo más blanco, y entonces yo no sé si eso atrae más electricidad, pero es de cualquier manera el único pararrayos humano que yo conozco, Don King. Ahí están las instrucciones de Eddie Eckert para los peleadores. Como pueden ver en la espalda de uno de los entrenadores, Julian Jackson viene de las Islas Vírgenes. Y aquí está Mike McCallum, que pues pelea allá bajo la tutela de Lou Duva, que es el zar del boxeo en el este del país. Él domina esa zona como un imperio personal. Yo creo que no hay pelea de Nueva Jersey, no hay pelea en Atlantic City o en Detroit en la que en una de las esquinas no esté Lou Duva. Y créame usted, pocas veces he visto que sus peleadores salgan derrotados. ¿Por qué será? No lo sé, pero así es. No, posiblemente tiene buenos entrenadores, hombre que maneja, sabe, conoce bastante del boxeo. Y buenos contactos. Y buenos contactos, que es lo que sirve en este negocio. Pero aquí no hay ventajas, porque aquí los dos contendientes son de enorme prosapia. Ya vieron ustedes los récords, no es necesario repetirlos. Y aquí está la campana que inicia el primer episodio de este combate. Bueno, los pantaloncillos son muy similares, habrá que reconocerlos simplemente por las franjas. McCallum con las franjas verdes y Julian Jackson con las franjas rojas. Miren qué derecha tira Julian Jackson para abrir boca. Una derecha muy peligrosa porque la tira de arriba hacia abajo. Aunque pues se encuentra aquí con un Mike McCallum que es un poco más alto, le saca
algo de ventaja en estatura y tal vez en alcance. Se ve además, Luis, más fuerte McCallum. Se ve un poco más embarnecido. Pero parece ser que los dos boxeadores se traían ganas desde el principio, porque aquí no ha habido primer round de estudio. Aquí vinieron cada cual a lo que vino y no sabemos si es que a lo mejor ya se conocían de antemano, porque solamente sucede cuando dos boxeadores se conocen y ahí están intercambiando golpes. Salieron bravos a este primer episodio y están trenzados en una batalla de poder a poder que, como puede usted ver allá atrás, ya tiene al público de pie. En la ciudad de Miami, escenario de esta función de gala, función de lujo, aquí en el mundo del box de S&N para celebrar nuestros 3 años al aire. Tirando desde muy lejos Jackson la derecha, pero está trabajando bien Mike McCallum, controlando ese golpe que es obviamente el más peligroso que tiene Jackson. Ahí se coló la derecha de Jackson y consiguió hacer contacto, pero como que pesa más en el cuadrilátero a estas alturas y después de esta muy seria primera escaramuza, Mike McCallum. Una derecha muy bien hecha tiene ese boxeador Jackson, la tira muy bien y siempre que la ha tirado ha dado en el blanco. Una vez más la vio usted ahí hacer efecto la derecha de Jackson. Sin embargo, no parece afectarle mucho a McCallum, como que no. Ahí McCallum conectó un golpe bastante bajo y rápido, el referee Eckert le llamó la atención. No es el primero que da abajo del cinturón, Una de las cosas que me puedo dar cuenta es que son boxeadores de bastante rapidez en las manos para ser mediano juniors. McCallum obviamente está buscando castigar abajo y tratar de mermar así la resistencia física de Julian Jackson. Cada vez que puede conecta el golpe abajo McCallum y de nuevo se pasó de rosca aquí y le volvieron a llamar la atención por golpear abajo del cinturón cuando quedan 10 segundos para terminar este primer episodio de una muy movida pelea por el título mundial de los welters junior. Aquí está ya la campana. Bueno, ya. Bueno, por lo pronto vimos un primer round bastante, pero bastante movido. Bastante rápido es el primer round, así que vamos a ver ahora qué nos depara este segundo episodio de esta pelea de título mundial, reconocido por la Asociación Mundial de Boxeo. 15 rounds. Ahí está el ataque Julian Jackson, que es el que trae las franjas rojas en su pantaloncillo, y Mike McCallum las franjas verdes. Otra vez la derecha de Jackson, encontrando blanco. McCallum no está muy preocupado por las llamadas de atención del referee sobre los golpes bajos. Él sigue cañoneando a las zonas blandas de Julian Jackson. De poder a poder esta pelea, y ahí se va a la lona por golpe, según el referee Eckert. Una derecha cortita que apenas si se pudo ver, conectó Mike McCallum y envió a Julian Jackson a la lona, y allá va por él McCallum. Obviamente quedó dolido, quedó tocado Jackson porque McCallum está acribillando otra izquierda y esa sí ya lo puso mal, y ahora prácticamente indefenso Julian Jackson, tratando de quitarse los golpes que son cada vez más claros y que conecta Mike McCallum por todos los sectores de la humanidad de Jackson. ¿Cómo se va a quitar eso? Y está empezando el round, así que es mucho lo que tiene que sobrevivir Julian Jackson. Ya solamente está cazando Mike McCallum el hueco que se produzca para por ahí clavar el golpe que podría resultar definitivo. Eso tiene que abrazarse, señor Jackson, para tratar de reponer la condición física, pero de nuevo le sacuden la cabeza con una izquierda y sigue en malas condiciones Julian Jackson. Queda más de 1 minuto todavía en este round y tendrá que ser titánica la labor de Jackson. Lo siguen sacudiendo de arriba abajo y finalmente interviene el referee. Se acabó. Se acabó. El campeón del mundo es Mike McCallum. La verdad es que Jackson
Se esperó demasiado tiempo para responder, para tirar los golpes también, responder si salirse de la esquina, pero fue que la primera derecha, la primera caída lo dejó muy maltrecho. Lo dejó prácticamente medio zombie allá. Y después ya pues fue labor nada más de ablandamiento para que se coronara campeón mundial. Mike McCullen, nuevo campeón mundial en la división de las 154 libras, reconocido por la Asociación Mundial de Boxeo. Ahí estamos viendo nuevamente en cámara lenta una repetición. Ya en los momentos finales, aquí ya el daño estaba hecho. La primera derecha, la derecha cortita que conectó Mike McCallum y que fue la que puso mal a Julian Jackson, fue el golpe que realmente decidió esta pelea. Y pues, en cierto aspecto es raro porque el que estaba tirando a derecha era Jackson al principio y conectó varias buenas derechas sobre la cara de McCallum. Ahora, una cosa sí es innegable, es más fuerte Mike McCallum. Se ve más duro, aguanta más y también pega más fuerte. Pues va a haber, ahora que se está hablando de posibles unificaciones de título mundial, Tommy Hearns con McCallum, no sería una mala pelea. No, para nada sería una mala pelea ahí. Tommy Hearns, yo no sé, Hearns, pues lo que se llevó contra el maravilloso Hagler no fue poco, así que habría que ver si está listo. Está muy indignado Hearns porque se va a hacer la pelea entre Sugar Ray Leonard y el maravilloso Marvin Hagler, pero a mí me gustaría ver a Thomas Hearns contra este Mike McCallum, a ver si todavía... 짧지만 아주 밀도가 높은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지금 이 경기를 저희도 뭐 여러 차례 본 경기지만 보면서 또 다시 놀라곤 했는데 라플레스님 어떠셨습니까? 요즘의 시합들 근데 위에 비해 두세 체급 위에 그 내노라는 지구촌의 가장 강타자 시합들보다도 저 시합이 훨씬 더 매력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 70kg, 69.85kg 이하 슈퍼 웰터급인데 지금 다시 봐도 줄리안 잭슨의 그 체형과 마이클 맥컬럼의 그 체형이 과연 그 슈퍼 웰터급 체형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근사한 몸에 그 파괴력 있는 그 복싱 스타일하면 두 선수 모두 매력 만점의 선수였다는 느낌이 들고요. 안타까운 것은 마이클 맥컬럼 저 당시 실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미들급 챔프 마빈 해글러하고 좋은 승부가 충분히 하고도 남은 실력이었는데 해글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해봤자 믿져야 본죠. 왜냐면 85년도에도 해글러가 딱 한 번의 매치, 그 토머스 헌저하고의 큰돈 내는 시합. 86년도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존 무가비보다는 마이크 맥컬럼 복싱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고감도, 고품질의 복싱이지만은 그 당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돈 되는 매치는 맥컬럼보다는 무가비 쪽이 훨씬 더 흥미에 유발되는 요소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87년도는 생애 마지막 시합 레나드였기 때문에 맥컬럼하고 시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결과적으로 봐도 해걸러하고. 근데 그게 제일 안타까운데 맥컬럼 복싱은 지금 다시 봐도 줄리안 잭슨이라는 저 희대의 강펀치를 2라운드에 저렇게 녹여내는 거 보면 역시 복싱 달인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마이클 맥컬럼. 마이크 맥컬럼이 그 지금 이제 크롱크 상징인 노란색 그 트렁크를 입고 나오는데 크롱크짐에서 영재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뭐 헌즈, 맥그로리, 힐머 켄티라든지 그 듀안 토마스라든지 수많은 그 명복서들과 이제 어린 시절 같이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헌즈가 지금 이 시기에 그 동급 WBC 챔피언이었지만 그 통합전 자체가 이제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또한 그 동문끼리 뭐 싸워야 될 이유도 없었고 뭐 에마뉴엘 스튜어드 입장에서는 두 선수를 붙일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추후에 윌턴 맥그러리가 웰터급 타이틀 뺏기고 한 체급으로 올렸을 때는 그때 이제 마지막에 어떤 맥그러리였기 때문에 시합을 허락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 당시에는 정말 그 지금 나폴레스님 말씀처럼
히글러랑 맞짱을 까도 정말 해볼 만한 승부 같았는데 무가비가 그 당시에 뭐 26연속 KO 워낙 이렇게 좀 인상적인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히글러의 상대로 간택은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녹화하는 날짜가 9월 16일이거든요. 엊그저께 사울 카넬로 알바레스와 그 테렌스 크로포드 간의 그 빅매치가 열렸었는데 정말 뭐 물론 이제 크로포드가 이기면서 무패로 5체급 재패는 했지만 저희 그 올드 팬들의 입장으로 보기에는 야 정말 재미없다 졸리다 이런 얘기를 저희도 지금 녹화 전에 하고 있었어요. 예, 줄리안 잭슨이 왜 저렇게 1라운드부터 서둘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저런 강타자 챔피언을 맞아서 자기가 일단 기선 제압을 하고 보자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갔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물론 지금 경기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디펜스의 견고함이나 혹은 그 링 운영상의 그 게임 운영상의 어떤 냉정함으로 보건데 그랬어도 맥컬럼 쪽에 승산이 더 있어 보이긴 해도 저렇게 서둘렀다는 게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1라운드부터 너무 마구잡이로 들어가는데 맥컬럼이 상당히 진짜 좀 냉정하게 그런 상대의 그런 어떤 기선제압 시도에 눌리지 않고 그 아주 그 정확한 1라운드부터 정확한 몸통 공격을 가하면서 줄리안 잭슨의 타격을 입히다가 결정적으로 2라운드에 뭐 역시 들어오는 줄리안 잭슨의 허를 찔러서 가볍게 보였는데 가볍지 않은 다운을 뺐고 그것으로 경기가 사실상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렇게 맥컬럼이 또 냉정하면서도 이 러싱 파이팅 할 때 보면은 정말 뭐 무자비하고 과연 저기 미들급 주니어 미들급을 평정할 만한 그런 저기 캐리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뛰어난 러싱 실력을 또 보여줘서 생각보다 손쉽게 제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줄리안 잭슨은 그 심판 판정에 대해서 조금 납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기는 그래도 그렇게 무차별 공격을 당하는 와중에도 다 보고 있었다는 식으로 어필을 했는데 뭐 어떠셨어요? 레퍼리 스톱이 좀 빨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충분했고요. 뭐 근데 항상 그 선수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선수 말은 들으면 안 되고 저거 이제 1라운드부터 잭슨이 뭐 서두르는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저건 기질상 뭐 잭슨 시합은 항상 그래요.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초반 KO도 많지만 또 당할 때는 또 초반에 거 당하기도 하고 거기에 비하면 맥컬럼은 굉장히 침착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별로 화려하지 않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맥컬럼 시합은 초반 KO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뒤로 갈수록 종반 KO가 나면 종반 아니면 뭐 완벽한 판정승 뭐 이런 시합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 시합 후에 이제 두 선수는 나중에 또 미들급으로 또 진출을 각자 하죠. 그래서 미들에서는 만날 기회는 없었는데 맥컬럼은 이제 이 시합 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명도는 없었고 사실은 이제 5차, 6차에서 그 세계적인 지명도가 높았던 물론 이제 고비를 넘겼지만 도널드 커리와 밀턴 맥커리를 또 가볍게 KO로 제압하면서 그 자기의 그 주가를 상승시켰고 그리고 이제 미들로 올라갔는데 느닷없이 그 이태리에서 용병으로 그 활동하던 순부 칼람베이가 어디 우간다 선수인가요? 원래 태생이 어딘가요? 아프리카 어디죠? 우간다나 아니면 뭐 나이지리아나 뭐 이쪽 자이레 자이레 뭐 이런데 그 선수한테 판정패를 당하면서 첫 패를 당하죠. 그렇죠. 첫 패를 당하고 이후에 이제 그 미들급도 결정전에 나가가지고 챔피언이 되고 이제 칼람베이에게는 서력을 하지만 그 당시 이제 IBF 챔피언으로 또 나름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제임스 토니와의 통합전에서 무승부를 하고 그 다음에 미들급 재대결에서 이제 판정패를 하고 또 라이트 헤비로 또 체중을 올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데니스 안드레스를 KO시키고 호주의 그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그 강렬한 그 시합을 했던 제프 하딩을 또 무난한 판정으로 이기고
그리고 이제 라이트급 헤비급 챔피언까지 해서 3체급 제프에 성공을 하고 이후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백인철 선수를 이긴 크리스토퍼 티오조의 형이죠. 파브리스 티오조한테 이제 그 판정패를 당하면서 이제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시절도 막을 내리고 이후에 뭐 로이 존스의 그 IBF 타이틀 매치를 했지만 거기서도 또 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임스 토니와 뭐 타이틀은 안 걸렸지만 3차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면서 그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실력에 비해서 굉장히 그 좀 어떻게 보면 불행했던 선수죠. 그렇죠. 제대로 된 매치업, 그러니까 정말 돈 되는 그런 매치업은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미들급 시절에도 미국보다는 주로 뭐 유럽 링에서 많이 뛰었고 뭐 그 마이클 왓슨과의 시합이라든지 뭐 다 영국 원정 가고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시절에도 사실은 그 제프 하딩이라든지 뭐 파브리 티오조 같이 그 미국세가 아닌 다른 그 유럽이나 뭐 오세아니아 선수들과 했기 때문에 어떤 세계적으로의 지명도는 그렇게 높이지를 못했죠. 사실상 제임스 토니와의 승부에서 미들급 시절에 이겨내지 못하면서 변방으로 좀 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컬럼을 상대해서 이겨봐야 본전이고 질 리스크는 크기 때문에 메이저 그 무대에서는 좀 꺼려하는 그런 그 선수가 됐죠. 그래서 뭐 아직도 주니아미들을 얘기하면은 그래도 거론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그 빅매치라든지 아니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 맥컬럼 저 시절에 사실 이제 그 우리 그 나름 복싱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은 헌수와 맥컬럼이 붙으면 참 재밌었을 거라 그랬어요. 오히려 해글러보다는 그렇죠. 헌수와 맥컬럼이 그 강대강 그리고 또 헌수는 또 굉장히 그 어떤 부분에서 다혈질인데 비해서 맥컬럼은 그 지금 시합도 뭐 보셔서 알겠지만 보디 스네처 아주 바디 공격이 아주 일품인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침착하고 냉정한 스타일. 근데 또 신체 조건은 또 둘이 또 좀 맞고 주먹도 있고 해서 헌수하고 아까 황 대표님이 이제 같은 크롱쿠짐이랑 뭐 대전에 성사될 일이 없었다 그랬는데 뭐 그런 걸 무시하고 두 선수가 붙었으면 아주 재밌는 시합이 됐었을 거지만 그렇게 하고 뭐 잭슨은 이 시합 이후에 그 절치부심제 재기에 성공해서 맥컬럼이 6차까지 방어하고 내놓은 타이틀을 우리나라의 백인철 선수가 결정전을 갔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주니어 미들급 세계 챔피언이 되고. 자, 그 얘기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준비한 게 그 줄리안 잭슨과 테리 노리스 간의 경기니까 그때 이제 줄리안 잭슨 얘기는 좀 더 이어서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두 선수의 그 내구력의 차이가 승부를 좀 일찍 가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줄리안 잭슨은 종신전적 6패 중에서 5패가 KO패였고 맥컬럼은 뭐 아시다시피 진 게 KO패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파브리스 티오조에게 라이트급 타이틀을 뺏길 때 유일하게 다운 한 차례 기록한 것이 이제 그 생애 그 유일한 다운이었을 정도로 정말 그 강철 맷집, 강철 턱을 그러니까 이때가 벌써 30살이니까 굉장히 나이 그렇죠. 한 40대까지도 현역을 한 거네요. 그럼. 그렇죠. 제임스 토니와 마지막 경기한 게 이제 40살, 41살 됩니다. 간발의 차이 같았지만은 이게 한 불과 2, 3년 차이 같지만서도 그 2, 3년이 참 큰 게 한 3년 정도 일찍 마이클 맥컬럼이 중앙 무대에 섰었더라면은 시합이 그 대진표도 완전히 달라졌을 거고 뭔가 판도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하필이면 저 시절에 쇼 매니언하고 그 주니어 미들 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그 챔프에 오른 그 시절 자체가 이미 미들급에서는 해글러의 독주 시대가 들어갔고 슈퍼 웰터급은 원래 체급이 아닌 다른 급의 이미 슈퍼스타들이 넘보고 월장에서 올라왔고 해가지고 주목받지도 못 출발 자체가 주목을 못 받았고 그리고 주목받으려고 했던 시점에는 공교롭게도 순부 칼람베이라는 이태리 용병 그 아프리카 용병한테 지는 바람에 그때부터는 이 시야에서는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니어 미들 시절에 듀란이나 베니테즈하고도 매치가 됐으면 그렇죠. 뭐 듀란 베니테즈한테 맥컬럼이 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굉장히 그 중앙 무대에서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뭐 주니어 미들 시절에도 물론 마지막에 뭐 밀튼 맥커러라든지 도널드 커리를 이겼지만 그때는 두 선수가 다 고비가 지났고 그 전 시합은 뭐 잭슨도 뭐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전적이었지만 아직까지는 햇병아리였고 그 전 시합도 뭐 루이치 민칠로라든지
뭐 드와이트 블랙스톤 같이 그렇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선수가 계속 매치업이 되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들 와서는 뭐 칼란 베이 선수와 막 네. 진흙탕 싸움을 하고 네. 뭐 제임스 토니와의 시합도 지지부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의 뭐 스포트라이트는 사실 받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제임스 토니는 요즘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토니 자체가 이렇게 팬들을 어필할 수 있는 외모가 아니잖아요. 그 옆에 여자 매니저가 항상 기억이 나지. 네, 금발의 그러니까 그. 보면 이게 보면 이 복싱이 저때 보면은 괜히 슈퍼스타가 아닌 게 레나드 주변은 그 자체가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고 맞아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주변 스태프들도 어디서 미나들만 다 모여 있는데 제임스 톤이라든지 그쪽 선수들은 같은 아메리칸인데도 뭔가 좀 변방하고 변두리하고 중앙하고 구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그 구별이 없는데 네. IBF 챔피언은 약간은 예, 좀 예. 낮게 취급이 되던 때인데 뭐 제임스 토니는 IBF 미들급을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쳐주지 않았던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임스 토니 IBF 미들급 시절 보면은 중앙 무대에서 한 방어전 별로 없어요. 다 뭐 좀 이렇게 뭐 지역에서 그렇죠. 하고 뭐 그랬던 시합 거고. 장소도 그렇고 그 제임스 토니 시합도 나름 재미는 있는데 90년대까지는 진짜 IBF는 웰터급도 그렇고 미들급도 그렇고 메인스트림에서는 별로 볼 수가 네. 없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뭐 지금이야 뉴욕도 아니고 뭐 IBF 나- 아이오와 주 이런 네, 데 그렇죠. IBF나 시골 WBA, WBC 지금은 WBO 뭐 다 뭐 선수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그게 그 가치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저 때만 해도 IBF는 약간은 그렇죠. WBA, WBC보다는 조금 좀 안 쳐주는 네. 뭐 그런 저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맥컬럼은 그 뭐 세계 3체급 제패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권투 선수로 성공했지만 자기의 실력에 비해서 그 평가를 좀 저평가를 받는 행복한 선수죠. 본인이 보여준 것보다 더 높게 많은 그 복싱팬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맥컬럼과 그 잭슨의 경기를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오늘 패했던 줄리안 잭슨이 이제 맥컬럼이 그 반납하고 떠난 그 자리를 메우고 나서 또 추후에 슈퍼스타가 되는 테리 노리스와 가진 그 방어전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